작년 12월 독일의 백년 부품 공룡이 한국 전자기업 자회사에게 미래 기술을 넘겼습니다. 금액은 약 15억 유로, 한화 2조 6천억 원이었습니다. 100년 넘게 벤츠와 BMW의 핵심 부품을 공급해온 ZF라는 회사가 카메라와 레이더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통째로 묶은 미래 먹거리를 삼성전자 자회사 하만에 넘긴 겁니다. 기억하십니까? 1998년 삼성자동차가 부도나고 르노에 넘어가던 날 업계 사람들이 한마디씩 했습니다. 전자나 하던 애들이 무슨 자동차냐. 기름밥은 아무나 먹는 게 아니라고요. 그 조롱이 28년 만에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뒤집힌 겁니다. 삼성은 차를 직접 만드는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를 움직이는 핵심 장기들을 하나씩 조용히 장악해왔습니다. 2017년 자동차 인포테인먼트 강자 하만을 약 8조 원에 인수했고 차량용 반도체와 메모리 시장에서 입지를 꾸준히 넓혀왔으며 삼성 SDI는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쌓아왔습니다. ZF의 LS 사업부가 더해지면서 이 퍼즐의 결정적인 조각 하나가 맞춰졌습니다. 차를 만들지 않으면서 차의 모든 핵심을 지배하는 구조, 그 그림이 완성되어가는 순간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ZF는 왜 미래 먹거리를 팔았을까요? ZF 프리드리히스 앞에는 연매출 400억 유로대, 한화 60조 원 안팎을 기록하는 글로벌 자동차 부품 공룡입니다. 당시 ZF는 자율주행 시대를 선점하기 위해 미국의 자동차 안전부품 전문기업 TRW를 115억 달러, 한화 약 14조 원에 인수했습니다. 방향성은 옳았습니다. 그런데 2022년 아무도 예상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글로벌 고금리 쇼크였습니다. 빌린 돈으로 대규모 인수합병을 해놓은 ZF에게 금리 인상은 직격탄이었습니다. 차입 비용이 눈에 띄게 불어났고 전기차 전환 속도가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면서 수익성 개선도 기대에 한참 못 미쳤습니다. 결국 ZF는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자신들이 가장 강한 영역인 전동화 파워트레인과 쉐시 시스템에 집중하기 위해 DS 사업부를 매각하는 선택과 집중을 택했습니다. DS는 차선 이탈 경고, 자동 긴급제동, 차간거리 유지, 보행자 감지 같은 기능들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입니다. 카메라와 레이더가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DS 컨트롤러가 판단을 내리는 구조로 작동합니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과 수십 년간 공동 개발을 통해 검증된 기술 레퍼런스가 중요합니다. 신규 진입자가 아무리 뛰어난 기술을 가져와도 검증된 레퍼런스 없이는 대형 OEM 양산 라인에 들어가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만은 이번 인수로 무엇을 손에 넣었고 삼성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을까요? 하만은 자동차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프리미엄 오디오 분야의 절대 강자입니다. 메르세데스 벤츠의 MBUX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BMW의 아이드라이브 인터페이스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과 소프트웨어 상당 부분이 하만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하만에게는 채워지지 않은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차가 밖을 인식하는 영역, 카메라와 레이더를 통한 닐스 영역이었습니다. 이번 인수로 하만은 그 빈자리를 채웠습니다. 인포테인먼트와 IDS를 하나의 중앙 컴퓨팅 플랫폼으로 통합하면 차 안과 차 밖의 정보를 하나의 뇌가 동시에 처리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내비게이션이 전방 위험 구간을 미리 인식해 속도를 자동 조절하고 운전자 시선 추적 시스템이 전방 주시 태만을 감지해 ADS를 더 적극적으로 개입시키는 식의 통합 경험이 가능해집니다. 이게 SDV,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 시대가 요구하는 방향이고 하만이 이번 인수로 그 경쟁의 출발선에 본격적으로 선 겁니다. 이제 삼성 그룹 전체의 그림을 한자리에 펼쳐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고 나면 이번 거래가 왜 단순한 사업 확장이 아닌지 실감이 납니다. 하만이 눈과 귀를 막고 삼성전자 엑시노스 오토가 내인 차량용 반도체를 담당하며 삼성 SDI가 심장인 배터리를 공급하고 삼성전자의 낸드 플래시와 디램이 차량용 메모리와 스토리지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외피와 시트를 제외한 전자, 소프트웨어, 에너지 관련 핵심 부품 대부분을 삼성그룹이 공급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전 세계에서 차를 직접 만들지 않으면서 차 한 대를 통째로 설계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가진 기업은 삼성이 사실상 유일합니다. 그렇다면 삼성이 직접 차를 만들 가능성은 없을까요? 현재까지 삼성이 완성차 직접 생산 계획을 공식화한 적은 없고 사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완성차 생산은 수만 개 부품의 공급망 관리, 전 세계 딜러 네트워크, 각국 안전 인증과 규제 대응, 대규모 리콜 비용까지 감당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애플이 10년간 자동차 프로젝트를 끌다가 2024년 포기한 것도 이 복잡성 때문이었습니다. 삼성은 더 영리한 길을 택했습니다.
제조의 리스크는 완성차 업체들이 지게 하고 차의 핵심 플랫폼을 공급하는 포지션에서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SDV 시대가 성숙할수록 이 플랫폼 공급자의 지위는 더 강해집니다. OTA 무선 업데이트, 자율주행 기능 구독, 커넥티비티 서비스처럼 소프트웨어와 서비스를 통한 반복 수익 구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애플이 아이폰 팔고 앱스토어 수수료로 매년 수십조를 버는 구조와 방향성이 같습니다. 다만 이 시장에서 하만이 혼자 뛰고 있는 게 아닙니다. ES 분야에서는 모빌아이가 수십 년의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독보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 엔비디아는 드라이브 플랫폼으로 완성차 업체들과의 파트너십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퀄컴은 스냅드래곤 라이드 플랫폼으로 디지털 콕핏과 자율주행 통합 영역에서 치고 올라오고 있고, 보시와 콘티넨탈은 방대한 OEM 공급 레퍼런스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쟁쟁한 경쟁자들 사이에서 하만이 가진 차별점은 무엇일까요? 핵심은 통합입니다. 모빌아이는 릴스에 강하지만 인포테인먼트가 없고, 엔비디아는 AI칩에서 독보적이지만 오디오 시스템을 함께 제한할 수 없습니다. 하만은 인포테인먼트와 릴스를 동시에 보유한 거의 유일한 공급사입니다. 여기에 삼성전자의 메모리, 삼성 SDI의 배터리, 삼성 파운드리의 반도체까지 그룹 차원에서 묶어서 제한할 수 있는 구조는 경쟁사들이 단기간에 복제하기 어려운 조합입니다. 삼성 하만이 중요한 포지션을 강화한 건 맞지만 단일 승자가 모든 걸 가져가는 방식으로 시장이 정리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치열한 다각형 경쟁이 앞으로도 계속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현대차와 삼성, 이 둘의 관계는 협력인가, 경쟁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지금은 협력이고 장기적으로는 경쟁의 씨앗이 자라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지금 눈부신 성적표를 들고 있습니다. 아이오닉 시리즈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유럽과 미국 소비자들에게 진지하게 평가받는 브랜드로 자리 잡았고 2023년 기준 글로벌 판매 순위 3위라는 성과를 냈습니다. 숫자만 보면 상승세가 뚜렷합니다. 그런데 정의선 회장이 최근 몇 년간 가장 공을 들이는 영역이 차체 설계나 생산 효율 개선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인력 충원과 SDV 전환 투자라는 사실에서 현대차가 어떤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지 읽힙니다. 현대차가 직면한 구조적 도전은 선명합니다. 전기차 원가에서 배터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40%에 달하는데 현대차는 이 배터리를 외부에서 사와야 합니다. ES와 자율주행에 필요한 핵심 반도체도 모빌아이, 엔비디아 등 외부 공급사에 의존하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세계 대부분의 완성차 업체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문제는 전기차 가격 전쟁이 본격화되는 국면에서 이 구조가 원가, 경쟁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 BYD는 배터리부터 반도체 일부까지 자체 생산하면서 가격 경쟁력을 극단적으로 끌어올리고 있고, 테슬라는 자체 개발한 FSD, 칩과 도조 슈퍼컴퓨터로 소프트웨어 원가를 내재화하고 있습니다. 위로는 테슬라, 아래로는 BYD와 샤오미가 압박하는 구도에서 현대차의 생존 전략이 무엇인지, 그게 지금 양재동에서 가장 치열하게 논의되는 질문입니다. 그 답의 한 조각이 역설적이게도 삼성과의 협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삼성 SDI는 이미 전기차 배터리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삼성 SDI가 개발 중인 전고체 배터리는 현재 리튬이온 배터리의 한계인 화재 위험성과 충전 속도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차세대 기술로 이 배터리가 상용화되는 시점이 전기차 시장의 다음 판을 가를 변곡점이 될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팀코리아 구도가 양측 모두에게 합리적입니다. 현대차는 최고 수준의 배터리와 전장 부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삼성은 세계 3위 완성차 업체를 핵심 고객으로 두는 구조니까요. 하지만 장기적인 그림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2007년 이전까지 휴대폰 시장의 절대 지배자는 노키아였습니다. 세계 시장 점유율 40%, 제조 품질과 브랜드 신뢰에서 독보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애플이 아이폰을 내놓고 앱스토어 생태계를 구축하면서 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노키아는 하드웨어를 잘 만들었지만 플랫폼을 갖지 못했고 결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사라졌습니다. 자동차 산업도 이 경로를 밟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SDV 전환이 완성되는 시점에 플랫폼을 준 기업이 완성차 업체들을 사실상 부품 조립사로 만들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현대차가 자체 운영체제 개발을 위해 포티투닷을 인수하고 소프트웨어 인력을 공격적으로 채용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노키아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이 맥락에서 현대차와 삼성의 관계를 다시 보면 지금 이 순간의 협력이 앞으로도 계속 협력으로만 남을 거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하만이 인포테인먼트와 IDS를 통합한 중앙 컴퓨팅 플랫폼을 완성차 업체들에게 제공하는 포지션을 굳혀갈수록 플랫폼 주도권이 자연스럽게 하만 쪽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현대차 입장에서는 배터리는 삼성 SDI에서 사고, 전장 플랫폼은 하만에서 사고, 차량용 반도체는 삼성 파운드리에서 찍는 구조가 심화될수록 자신들이 설계하고 판단하는 영역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협력과 종속의 경계가 어디에서 그어지느냐, 그게 현대차가 가장 예민하게 관리해야 하는 선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의 포티투다 전략은 단순한 소프트웨어 투자가 아닙니다. 이건 생존을 위한 방어선 구축입니다. 포티투다시 개발하는 자체 차량 운영체제가 완성되면 현대차는 하만이나 구글의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에 종속되지 않고 자체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갖게 됩니다. 팀코리아 협력의 틀 안에서 소프트웨어 자립이라는 레드라인만큼은 지키겠다는 전략입니다. 이 균형이 잘 유지된다면 삼성과 현대차의 협력은 서로를 강하게 만드는 진짜 시너지가 됩니다. 반대로 이 균형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 전체에 균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양재동과 삼성 사이에 흐르는 긴장감의 정체가 바로 이겁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데이터 이야기, 우리는 어디까지 기대해도 될까요? 삼성이 ZF-ADS 사업부를 인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부에서는 흥미로운 기대감이 나왔습니다. 전 세계 수천만 대 차량에 달린 ZF 카메라와 레이더가 수집하는 주행 데이터가 이제 삼성 서버로 흘러들어오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였습니다. 테슬라가 자율주행 분야에서 독보적인 이유 중 하나가 전 세계 자사 차량들이 실시간으로 주행 데이터를 본사 서버로 전송하는 구조 덕분이라는 건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삼성도 이번 인수로 그와 비슷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손에 넣은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차량 주행 데이터는 법적으로 완성차 업체, 즉 OEM의 데이터입니다. 유럽 GDPR, 미국 각주의 개인정보보호법, 각국의 데이터 주권 규제가 촘촘하게 얽혀 있어서 부품 공급사가 자사 센서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자유롭게 클라우드로 끌어다 쓰는 구조는 현실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테슬라가 방대한 주행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건 테슬라가 완성차 업체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차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자기가 쓰는 것과 타사 차량에 달린 센서 데이터를 가져다 쓰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하만이 ZF-ADS 사업부를 인수했다고 해서 벤츠와 BMW와 현대차에 달린 카메라 데이터가 자동으로 삼성 서버로 흘러드는 구조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데이터 측면에서 이번 인수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만이 가져온 것 안에는 수십 년간 글로벌 도로 환경에서 축적된 알고리즘 개발 노하우와 테스트 데이터셋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완성차 업체들과의 협력 계약을 통해 데이터 활용 구조를 새롭게 설계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과 관계망을 확보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당장 데이터 파이프라인이 삼성 서버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그 파이프라인을 미래에 구축해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기대는 하되 현실과 구분해서 봐야 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판에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할까요? 이번 인수는 삼성그룹이 8년에 걸쳐 쌓아온 자동차 전장 포트폴리오의 결정적인 한 수였고, 이 방향의 투자와 파트너십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신호입니다. 삼성이 새로운 산업에 진입할 때마다 가장 큰 수혜를 입은 건 삼성 자체보다 삼성과 긴밀하게 연결된 협력사들이었습니다. 반도체 투자 사이클마다 장비업체와 소재업체들이 함께 성장했던 패턴이 이번 모빌리티 전환에서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량용 카메라 모듈 부품업체, 에이스 소프트웨어 개발사, 전장 부품 검사 장비 기업, 이런 기업들이 삼성 하만 밸류체인 안에 깊이 연결될수록 함께 성장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다만 큰 흐름이 맞다고 해서 그 흐름 안에 모든 기업이 수혜를 받는 건 아닙니다. 개별 기업의 펀더멘털과 실제 공급망 연결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자동차 공학을 전공했다면 소프트웨어 역량을 더하는 방향으로, 컴퓨터 공학이나 전기전자를 전공했다면 차량 시스템에 대한 도메인 지식을 쌓는 방향으로 커리어를 설계하는 것이 이 시장에서 가장 희소하고 가장 가치 있는 포지션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삼성전자, 하만, 현대차, 기아차 모두 이 교차점에 있는 인재를 찾고 있고, 이 수요는 앞으로 10년간 꾸준히 늘어날 겁니다. 공장이 아니라 서버실에서 자동차의 미래가 결정되는 시대가 실제로 오고 있습니다. 소비자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그냥 좋은 차 사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알고 가세요.
하만, 모비라이, 엔비디아, 퀄컴이 이기스와 인포테인먼트 통합 플랫폼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할수록 완성차 업체들은 더 좋은 기술을 더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받을 수 있는 선택지가 늘어나고 그 수혜는 결국 여러분에게 돌아옵니다. 2027년 이후 출시되는 신차들이 어떤 수준의 소프트웨어 경험을 제공하느냐를 지켜보는 것이 이 판의 흐름을 가장 실감나게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편의와 연결성을 제공하는 플랫폼이 동시에 우리의 이동 데이터를 쌓아가는 구조. 이건 스마트폰 시대에 이미 경험한 이야기이고 그 경험이 자동차로 확장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1998년 삼성 자동차의 좌절로부터 28년이 지났습니다. 차를 직접 만들겠다는 꿈은 좌절됐지만 차를 움직이는 기술을 장악하겠다는 다른 방식의 도전이 지금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반도체와 배터리에 이어 모빌리티 소프트웨어 플랫폼이라는 세 번째 산업축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그 답은 앞으로 5년에서 10년 안에 나올 겁니다. 삼성의 승리가 확정된 게 아니라 중요한 경쟁이 이제 막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그 경쟁의 한가운데 대한민국이 있다는 사실, 그것만큼은 분명합니다.